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첫 소식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입니다.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산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인근의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뜨뜻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일사와 더불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승온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22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부산도 이틀째 38도를 넘으며 연일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산맥을 넘은 이 불바람이 내륙에 축적된 게 원인이었는데요. 정혜연 기자가 이렇게 계속되는 더위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부산 도심. 바닷바람마저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은 1904년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이틀째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전일 기록한 122년 관측사 최악의 더위에 이어 연일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걷다 보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네요. 힘들고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더위와 추위 영향이 적은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지역입니다. 하지만 상공의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 도심 전체를 펄펄 끓게 만든 데다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겁니다. 반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 지형으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높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이북은 산을 넘으며 바람이 더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이 밖에 포항도 강력한 팬 현상이, 대구와 경산은 내륙 분지의 특성이 더해지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해안에 위치하거나 산으로 둘러싸일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도심을 식혀주는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인데 이번에는 이중 고기압이 도심을 뜨겁게 가둔 데다 뜨거워진 바다 위로 열대 수증기까지 밀려들면서 바닷바람마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까요? 서울에는 일주일 넘게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강공원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밤인데 지금도 많이 더운가요? 지금 이곳 기온은 28도,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열기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이곳 한강공원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지 휴대용 선풍기까지 챙겨 나온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집안에서 아무래도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까지 노을 보고 있었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오늘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올여름 시작 이후 어제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주일 넘게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서울 관측소 기준 낮 최고 기온은 32.7도를 기록했고 경남 양산은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 보안 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 제기권과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 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이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이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TF안엔 없고 이 법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5차례 전체 회의, 9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따져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사적인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끈 지난 13년 동안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른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체부 차관 출신들을 줄줄이 협회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려있던 남아공전 선수 기용을 두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가운데 정 전 회장과 홍 감독, 이용수 김병지 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 등만 출석했고 참고인도 13명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4명만 자리했습니다. 또 오전 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던 파운드리까지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정작 스마트폰 사업은 메모리값 상승의 역풍을 맞아 사상 첫 적자를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매출 17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만 89조 2천억 원으로 전사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고 특히 HBM4 판매를 확대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확고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보다 심화하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들이 요청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역시 장기 호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AI 토큰 수 급증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AI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단형 공급 계약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지속해온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 등 대규모 AI 칩 수주를 받으며 최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공장 착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머지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테일러 팹2 역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 팹 확보를 현재 검토 중이며 하지만 메모리 호황은 삼성전자 내 완제품 사업 부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매출은 늘었지만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7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습니다. 연달아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천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렇게 주식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자 보수 야권은 그 원인을 투자자들에게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남미 순방 중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또 레버리지 ETF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선거 전 주가 방어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김용범 실장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보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셌던 것도 정보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유례없는 폭락 장세를 직면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 매수제도 부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범죄 행위란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한동안 실질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 대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망자는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이 소진되기 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 단수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料理ができない、お風呂に入れない、トイレが流せない。もう水はやっぱ一番大事ですよね。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まずはその港湾等のインフラを整備する、また半導体や自動車等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った経済活動への影響をですね、しっかりと注視していくと。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에 일본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여행객 피해는 없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추가 지진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 일본행 탑승 수속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안전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반면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여행하려던 일부 여행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랑 오사카 이런 쪽으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어요. 여행사들도 고객 안전 점검과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여행 중인 고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마모토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와 교원 투어도 현재 여행객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의 구마모토 노선 모두 정상 운항 중이고 구마모토 공항도 활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운항 차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약 상황 역시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해 향후 지진 발생 여부가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는 여러 개의 판이 만나고 서로 이 판들이 만나고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만약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되거나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일본 여행 수요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진 여부에 따라 예약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 A씨가 경기 김포 지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임의 조정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요구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중생인 거 알고 계셨나요? 형 인정하십니까?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해 왔습니다. 또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제출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가 경찰이 확인한 내용과 다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나오는 많은 경찰국가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 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요. 그게 그들이 하던 검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 주진우 검사, 온갖 폐악질을 했던 그 모습들. 자,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죠? 그렇죠. 내일 이제 24시간이 경과하면 국회 의석 그러니까 3분의 2, 180명의 동의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원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인 건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24시간 안에 180석의 다수가 멈출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아니죠. 사실상 24시간 지연법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내일 표결로 인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에 이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수사와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요. 굉장히 기묘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송치해서 받으면 기소 여부나 뭐 보안 수사 요구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수사입니다. 검사가 소추를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다 수사죠. 그런데 그런 기묘한 조항을 넣어놓고 같은 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는데 검사는 일절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조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 불안전성을 수사는 하지 말고 문서로 서류로서 이제 확인하라는 건가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그러면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으니까 도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사건이 이른바 핑퐁 지옥에 빠집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정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학습 효과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범죄 예방, 사회 안전,
그다음에 처벌 이런 것들의 둑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데 모든 국민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의 삶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됐다. 이걸로도 지금 공방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형사소송법 327조에 보면은 지금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327조 2호에 보면 그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원래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2호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3호에는 소추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 이런 것들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대한 위법 수사고 뭐가 현저한 일탈인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지면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통해서 재판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가능하게 해보자. 이런 일종의 플랜 C로서 저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다분한 지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공소 취소 얘기가 이제 한참 많았었는데 재판부의 공소 기각 이 판결의 사유를 좀 더 넓히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 읽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항을 꼭 넣었어야 되는가,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갖고 또 진보 진영 내부, 심지어 당 내부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사실 이런 공소기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이 형사법 지금 필버가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요, 법에는 이제 부칙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있는데 다른 조항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언제부터 하고 뭘 한다. 근데 327조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보면 남겨준 거죠. 너네 기존 재판도 하려는 건 아니야라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 법사위 의원들은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이다. 모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요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칙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든가. 필버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버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필버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 10월 2일 전까지 충분히 이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갑자기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민 간사와 박은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이틀 전에 처음에 추가가 될 때 저희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부칙 조항 한 줄을 추가하든가 저는 그런 것에 추가적인 좀 조치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숨겨져서 들어왔다는 의심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칙 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26일에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이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원문을 확인해 보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부분에 저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가 넘는 전문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들은 여러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논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몰랐다가 법안 소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 소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지면 이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도 바로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 법사위원장 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그 안도 실제 전문을 확인해 보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부분에 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놨겠습니까? 떳떳하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부칙도 삽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법안을 다 부칙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못 본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 당의
민주당의 TF에서 처음에 중심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초반에 지금 메인 논의 과정 중에서는 좀 몰랐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 논의가 불거지고 일단은 지금 필보가 시작됐고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부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당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는 말끔하게 털기 위해서 부칙 정도는 넣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목소리 내는 걸 좀 지켜봐줘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요, 매우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하느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0.1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조항을 추가했다는 의심이 다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고 이 대통령도 그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의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오늘 관심사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한동훈 의원이 과연 거기서 할 것이냐, 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큰 거죠. 현실적으로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12번째 선수로 지금 이름이 올라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민주당이 머릿수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의 주목을 얻고 그다음에 반향을 얻는 것은 정치적 우회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고 아직 복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의표를 깨면서 한동훈 의원을 전면에 세워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더라면 굉장히 국민들께서 신선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일체의 당리당략을 갖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엄청난 정치적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구 좋으라고 시켜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의 좀 당권파 패널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변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껴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무소속 의원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또 측근을 통해서 김종혁 전 최고를 통해서 난 길게 하지 않을 거다. 1시간만 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또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해버리면 사실 다른 사람의 기회가 안 가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당 민주당에서도 지금 찬성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1시간만 한다고 해버리면 찬성하고 반대 1시간 한 다음에 다시 찬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대표가 이거를 받을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대통령 지금 남미 순방 중인데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3%. 2주 전에,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37%,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동산이죠. 이 2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아가면서까지 특이한 방법으로 본인의 집을 매각한 일,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는 실패했고 이 근저당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던 일, 이 두 가지가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간격이 2주 사이에 5%가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말을 했다가 애써 수습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가 없습니까? 이 대통령 본인의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약 22시간 전에 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 트위터죠. X의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을 근거로 하는 그 범죄 조직 14명에 대해서 송환을 추진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 이런 국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SNS를 올리시는 분께서 본인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방구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아, 공소 취소 문제처럼 이 대통령은 내심 본인의 연임 개헌도 상황이 허용한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점점 커질 겁니다. 예. 2주 뒤에 같은 조사를 한다면 아마 추가 하락 요인으로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예. 부동산, 연임 개헌 이런 것도 이제 원인으로 짚어주셨어요? 저는 일단 뭐 부동산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사실 몇 달 동안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토론회나 뭐 그런 근저당 매매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뭐 더 추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의장의 그런 발언은 이건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욕심을 내는 집권 여당으로 비춰질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늘 욕심을 내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탐내는 쪽에는 늘 철퇴를 내려주는 게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아무리 우리가 이걸 주워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이번 주에 계속 좀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8월 7일까지 우리 당의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당내 갈등이 생각보다 좀 내용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또 당내 뭐 노선 투쟁이나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좀 갈라치기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진보와는 다른 길이다라는 그 갈라치기. 저는 뭐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가 가장 컸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진보 진영 지지자 내부에서도 약간의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몸을 낮췄고요. 보수 야권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라질에서 정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보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샜던 것도 정보입니다.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메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도 아니다.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역동적이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여기다 지금 불을 지른 격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고 정책 수장의 메시지로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체 이탈, 책임 회피, 남탓, 무대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멘트입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세울 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그렇게 정권에서 포장해 마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한 달에 30%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니까 이제는 투자자 탓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제덕,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 국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네. 정치적 레토릭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은 이런 정책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를 빚어오는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1일에도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을 본인 SNS로 야기했잖아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김용범 실장이 5월 24일에는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고환율은 성장의 비용이라는 글을 올려서 또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경질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을 내후년에 오롯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김용범 실장이 이제 주말이면 이제 귀국할 텐데 어떨까요? 그 사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사를 경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발언의 실수가 충분히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정책 담당자들인 이찬진 금감위원장이나 뭐 이호건 금융위원장 모두 낮은 제사로 지금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김용범 실장만 유독 이거는 역동성 때문이다. 약간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변명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닙니다. 대책입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저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약간의 기시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그 당시 정책실장께서 뭔가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에 또 그때 또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인사에 대한 경질로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데 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예. 또 국민들 대부분 투자자인데 개미 투자자인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에게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해왔던 게 우리 당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당 정부고 우리 당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서 누군가의 뭔가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는 뭔가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완전 지구 반대편에 지금 있는 실장이 불을 지금 질렀는데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보셨을 텐데 먼저 송 대변인님,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잘한 후보를 꼽기 어렵고 실제로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원래 경험적으로도 이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고르는 데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같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실수라든가 혹은 토론을 매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럴 때 유권자들의 표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동할 뿐이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진영이 나뉘어져서 이미 많은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이 투표할 후보를 선택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그 TV 토론을 보면서 내가 이미 지지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좀 큰 틀에서 짚어보면은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을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한 분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위치에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인버스 ETF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싱크로율이 200%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후보인데 그렇게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일치화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때는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이 2배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버스 ETF 같은 정치적 위치에 있는데 그 인버스 ETF가 폭등을 하려면 기초자산이 폭락해야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상당히 딜레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비유까지 해주셨는데 자, 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오늘 있었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두 그래프가 있죠. 왼쪽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청래 대표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21%, 그리고 김민석 19%, 송영길 6%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걸 보면? 일단 저 조사로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거죠. 왜냐면은 저게 뭐 전체 국민 대상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개가 사실상 전당대회 때 반영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 70% 당원, 30% 일반 국민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타당 지지자들은 역선택 조항 때문에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기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분들이 우리 당 전당대회 30%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당원인 분들, 조금 더 당에 대한 로열티와 당비를 내는 분들이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전체 지지에서 1등보다는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에서 1등.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근데 5%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2강, 뭐 1중, 1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변수는 남아 있다. 근데 저는 TV 토론이라는 게 사실 그 본선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우리 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붙을 경우에는 당연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전당대회 때는 다릅니다. 전당대회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난 어차피 우리 당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누가 발맞출 것인가,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하는 당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TV 토론의 영향력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1차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세 후보 모두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지금 아쉬운 거는 그래서 세 후보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뭐가 다른지가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세 분이 적어도 주식과 관련된 문제,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뭐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 방향이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서 세 후보의 정책적 결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세 후보가 이렇게 격렬하게 싸워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8.17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정책적 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이때 토론회 때는 정책을 좀 이야기하시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대변인은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만의 요 수치만 가지고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의 우세 지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김 후보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나름대로 당내에서 가늠하고 있는 판세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제기한 신천지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정교 유착을 발본색원하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라고 야단을 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의 상황도 저는 민주당의 신천지가 상당 부분 가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은 심리는 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당의 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 이렇게 당비를 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거론한 후보에 대한 반대 심리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8월 1일에 첫 경선지인 충청권 경선 결과를 보면은 박지원 의원의 저 말이 맞는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 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극한 폭염,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다음 주에는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에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계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 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런 한여름 폭염을 고스란히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대장장이들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로 속에서 빨갛게 달궈진 철판이 나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장장이들이 쇠 모양을 잡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대장간은 폭염과 화로의 열기가 겹쳐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숨을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퍽퍽거리고 그냥 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쏟아지죠. 그리고 염분 때문에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소금도 좀 막 먹고. 작업복에는 땀이 마르면서 하얗게 얼룩이 남았습니다. 후속 공정을 맡은 공장들의 휴가철까지 다가와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작업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80년 가까이 3대째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대장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달궈진 화로 온도는 1000도가 넘습니다. 작업을 해야 하는 화로 앞 주변 온도는 이렇게 40도를 넘었습니다.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불 앞에서 이제 두들길 적이가 제일 더웁죠. 더울 적에는 티셔츠 하루에 2개도 갈아입어야 돼요. 근무 시간의 절반을 불 앞에서 보내지만 강한 열기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짬짬이 중간중간에 좀 쉬는 편이고 물은 아무래도 자주 먹는 편인데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는 먹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위 속 대장장이들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한 곳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CCTV 원본을 확보했는데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에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물건들을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쿠팡이 이미 제출 안 해서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 수사팀이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관리사무실 2곳과 방제실 1곳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와 소방 안전 기록, 작업일지 등 서류는 물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비추는 CCTV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물품이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발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할 만한 작업이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저희가 진압 활동 당시 때는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적정한 시기 때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가 완진된 후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앞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배터리나 전선 등 잔해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CCTV 영상 등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절에서 장난감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과 50km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다 3단봉과 테이저건에 진압됐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에 둘러싸인 검은색 승용차. 포위망을 뚫으려는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합니다. 경찰관들이 3단봉 등으로 제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하고 3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운전자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앞서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50km가량을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A씨와 추격전을 벌인 건 검거 1시간 20분 전쯤 경남 진주시 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A씨는 물을 한 잔 얻어 마신 뒤 장난감 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절 관계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이 사람이 나를 다 하겠다. 내가 유흥을 느꼈으니까 생명에 유흥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 다른 절 관계자는 대치 상황을 보고 다가가 A씨를 저지하고 막아섰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벌어진 일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용접 시공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심각한 부실 공사로 광주 대표 도서관이 붕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접을 설계와 다르게 한 점도 파악됐고 관련 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용접 시공 전 단계에 걸쳐 결함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 여당은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코앞에 앞둔 가운데 나온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은 둘 다 한 주 사이 0.25%가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0.02%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상승세는 최근 2, 3주 동안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새롭게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도 0.15%까지 떨어졌고 함께 지정된 용인 기흥, 경기 구리 역시 상승폭이 각각 0.45%, 0.2%로 줄었습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 중에선 일부 상승 거래에 힘입은 수원 권성구가 집값 상승률이 0.45%까지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대출만 해결되면 신고가는 계속 찍을 거예요. 100명이 오더라도 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두세 번 계약하고 가는 수준 정도. 하지만 남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선 풍선 효과도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 둔화는 세제 개편안이 아직 안 나온 불확실한 상황 속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세제 혜택 축소나 또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매물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막판 조율을 위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2억, 시가 46억 원으로 잡고 이를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총 공제 액수에 한도를 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거친 세부 조정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내용과 그 후폭풍이 어떨지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같은 조사기관 기준으론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때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셈입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와 증세 추진에 따른 부동산 민심 위반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평가는 과반을 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어쨌든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정부가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내세운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 역시 뼈아픈 대목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젊은 층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여당 전당대회 국면 속 지지층 분열이 심화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현행헌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돼 권력 구도가 안정화되면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발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 참가자 등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수하며 책임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입 총액은 종가 132만 2천 원 기준 47억 9천만 원 규모로 최 회장은 SK스퀘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온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개인 자격으로는 처음 보유하게 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관위 서버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율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2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는데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은 내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 1년 6개월 만에 공석을 채웠습니다. 입국 일성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의 뒷북 대응이라는 우려를 촉발하며 미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은 2% 물가 목표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시장에선 9월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2% 물가 목표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힌 워시 의장. 하지만 금리 동결 배경이나 2% 물가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Warsh did not say a lot. We wanted to hear a lot. We really wanted to hear guidance, and we heard nothing. 워시 의장은 연준이 시장의 금리 향방에 대한 신호를 주는 소통 방식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o I take seriously that the pullback of forward guidance requires some transition. Reform isn't easy, but our general judgment is going to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말로 시장을 이끄는 연준이 아닌 경제 지표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물가를 2%까지 낮추려면 결국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Higher rates might not be out of the picture. Wall Street still expects the Fed to have to raise rates by about a quarter point at its next meeting in September. FOMC 내부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16년 9월과 11월 일부 위원의 반대 속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에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틀 전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강진에 의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8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에 가장 흔들림이 컸던 히카와초 마을을 YTN 취재팀이 찾았습니다. 집이 부서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여기에 40도가 육박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중부에 있는 히카와초입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주택가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집 바닥이 아예 들려서 허공에 떠 있는가 하면 문짝과 창문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어디가 입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기둥 한쪽이 주저앉으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여길 보시면 기와장도 이렇게 모조리 다 깨진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이 건물 내부 안에 대형 가스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더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물건이 한데 뒤엉켜 있어서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행여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해보는데 죄다 부서지고 깨져서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고 당장 자는 것부터가 걱정입니다. 今すぐ暮らしている場所とかなんかありますか？ないよ。もう車の中はもうみんな。あ、車の中で。 이 마을은 규모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덮칠 당시 가장 흔들림이 심했던 곳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날벼락처럼 닥친 지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フローリングに座ってご飯食べてたんですけど、もう全然動けないぐらい揺れて、もうあとはもう家具が食器棚にテレビ、冷蔵庫がもうぐるんぐるんその部屋の中で動いて。 말 그대로 네 발로 기어 몸만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とりあえずもう一瞬にして来たもんだからもう何もわからない。パニックになってから。パニックですね。もう這いつくばって逃げるのが精一杯で。 근처 관공서에는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전기는 물론 수돗물도 끊긴 곳이 많아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동원돼 비상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けどやっぱりお水と電気が一番かなと。食べ物はもう少しずつですが入ってきてるので、ただご飯系がやっぱ食べたいとか、こういうちょっと防災ご飯じゃなくてちゃんとした温かくなくてもいいけどおにぎりとかそっち系を食べたいという声は聞こえてきてますね。 추가 여진 우려 속에 폭염이 걱정입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더위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면서 열사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16,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2차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유출건은 지난해 9월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파악됐는데 조사 결과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을 운영하면서 비인가단 해커의 펜토셀이 KT 코어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탐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KT는 기지국 인증서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불법 접속을 막을 IP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없다 보니 해커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결제까지 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본 고객은 애초 2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 사례가 빠지면서 16,647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 결제로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2차 피해까지 봤습니다. 위원회는 단순 유출을 넘어 금전 피해까지 생겨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후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매출의 1%인 1,000억 원대, 쿠팡이 2%로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확인된 이제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규모였고
3종에 이제 불과했던 점들,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속하게 협조가 됐던 점 등이 이제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보위는 KT가 재작년 서버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T 측은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는 물론 남성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50대 A씨는 구속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신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도 피해자는 흉기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와 범행 동기,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은 이유도 조사 대상인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SNS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오쯤 강화군 주문도 인근 해상에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시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인양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시신의 신장은 110에서 120c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승용차에서 마약 도구가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내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실제 코인 투자 사이트를 사칭해 120억 원대의 가상자산 사기를 저지른 20대 주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당은 대역 배우를 내세운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5천만 원의 리플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매월 75에서 90만 원 정도의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죠.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고용한 대역 배우였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0월 실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의 이름을 따라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71명을 상대로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도용한 원본 사이트의 신규 상품 출시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과 허위 기사로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매달 최대 1.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5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해외 거래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최초 가짜 사이트 제작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였고 경찰은 20대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대역 배우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 데 이어 해외 거래소에 옮겨진 173억 원을 긴급 동결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합하면 범행 규모가 2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용수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공습 재개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석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오늘 아침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 내 미군 F-35 전투기 주기장과 장비 경납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35 전투기 석 대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다른 전투기 석 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군은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된 이란 미사일 5발을 방공망으로 격추했으며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LG가 키움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LG 선발 임찬규는 6이닝 3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째를 올렸고 타석에선 오스틴과 송찬희가 홈런포를 터뜨려 5대3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과 카스트로, 김태군의 홈런을 앞세워 선두 삼성에 12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도영은 32호 홈런으로 오스틴의 1개 앞서 홈런 선두를 지켰습니다. 9회 말 이도현이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한화는 롯데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고 두산도 8회 SSG의 불펜을 두들겨 5대3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KT는 안현민의 연타석 홈런과 힐리어드의 솔로포 등에 힘입어 NC에 3경기 연속 10득점을 올리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를 이끄는 신유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훈과 짝을 이룬 혼합복식도 세계 랭킹 1위인 만큼 금메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비아기에서 마더니급으로 성장한 한국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에 집중합니다. 최근 신유빈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4월 한국 여자 최초로 탁구 3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단식과 복식, 단체전 등 거의 모든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신유빈에겐 항저우의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복식에서 전지희와 짝을 이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모두가 바라지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따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종훈과 함께 환상의 콤비를 이룬 혼합복식 금메달도 노립니다. 혼합복식 세계 1위인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초 남녀 단식에서 각각 세계 1위인 중국의 왕추친 수닝사조를 꺾고 US 스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왕중왕전에 이어 또 한 번 최강 중국조를 꺾은 만큼 금메달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시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항저우 때보단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 남자 간판 장우진도 항저우에 이어 2대회 연속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선두 서울을 포함해 일부 리그 강팀들이 줄줄이 하위 리그 팀의 발목을 잡히며 코리아컵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K리그 1 선두 서울은 코리아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K리그 2 1위 부산에 0대2로 졌습니다. 4위 울산 역시 3부 리그 소속 울산 시민축구단에 0대1로 무기력하게 패했고 인천은 김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만 제주는 2부 리그 화성과 3대3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고 김천은 수원FC에, 안양은 청주를 꺾고 16강에 진출해 1부 리그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연일 폭염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남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부산도 38.3도로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4도, 양산은 40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물놀이 하신다면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오늘 밤 사이에도 26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강릉 27도 등 역시나 많은 지역에서 밤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부산은 38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